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집에서 편의점으로 가는 5분 거리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만약 가족을 만나러 가던 평범한 길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1993년 대한민국 부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외치던 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칼날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실화입니다. 새벽 4시 한 편의점 앞,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일일이입니까? 저는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고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장난 전화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착각 아닐까요? 그 순간에도 어둠 속 지하실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이 절망적으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 감금된 사람들의 운명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 충격적인 실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993년 여름, 전남의 한 작은 도시. 최수정, 23. 그녀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낮에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단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며칠째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수도권 외곽의 한 단독주택 지하실. 연습은 충분히 했다. 이제 진짜를 해보자. 김철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28살, 그는 자신을 이 조직의 리더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첫째, 부유층을 증오한다. 둘째, 각자 10억 원이 모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셋째, 박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봤습니다. 배신자는 처형한다. 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김철수, 중학교 중퇴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2차례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 박민수, 가난한 가정환경과 대학 진학 실패로 사회에 대한 원망을 키워온 25살 청년. 이영호, 정태호, 한진수. 이들 모두 소규모 폭력 전과가 있던 사회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이들이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술자리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부자들은 쉽게 돈을 벌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첫 모임에서 6달 후 이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한적한 단독주택.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소규모 제조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김철수.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실 개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벽을 두껍게 해라.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 철창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저쪽 구석에는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다. 무슨 설비였을까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증거인멸용 설비였습니다. 조직의 역할도 치밀하게 분담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전체 계획 및 지휘, 박민수는 실행부대 리더, 이영호는 차량 및 이동 담당, 정태호는 아지트 관리 및 감시, 한진수는 정보 수집 및 정찰을 맡았습니다. 그들만의 은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납치는 초대,
감금은 숙박, 피해자는 손님, 살해는 정리라고 부르며 일상적인 단어로 바꿔 죄책감을 줄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들이 만든 타깃 리스트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주자, 외제차 소유자, 골프장 이용객, 몇 개월에 걸쳐 조사한 부유층 명단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시작해보자. 1993년 가을, 그들의 첫 번째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김철수와 박민수는 고급 주택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는 중년 남성. 하지만 그날 그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다릴까? 아니면 그때 박민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최수정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때? 부자 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녀가 부자로 보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할인마트에서 산 2만 원짜리 블라우스, 가방도 3만 원짜리 가짜 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쉬워 보인다. 그가 원한 것은 부자가 아니라 만만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오후 11시 20분 최수정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 그녀는 몰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골목 어귀, 가로등이 깜빡이는 그 순간. 아가씨.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최수정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수정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정이가 어디 갔을까? 이런 적이 없는데.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이 단순히 늦은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수도권 외곽 지하실. 최수정이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이. 드디어 깼군. 환영한다. 첫 번째 손님. 그리고 김철수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넌 우리의 연습상대다. 연습상대? 그렇습니다. 최수정은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범행을 위한 연습용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최수정이 감금된 지하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길이 4m, 폭 3m의 좁은 공간, 창문 하나 없는 완전한 어둠, 그리고 사방을 둘러싼 철창.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석 한편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여기에?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야간업소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30대 초반의 이정훈. 그가 납치된 것은 최수정보다 3일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이들은 돈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라니? 김철수와 박민수는 매일 지하실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벌어? 가족은 몇 명이야? 누가 널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을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즉시 해치는 것도 아닌 기묘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진짜 큰 사냥을 위해서.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들로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 정말 큰 놈들을 사냥할 예정이다. 재벌가 자제들, 고위 공무원들. 그러면서 그는 끔찍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너희들은 연습이 끝나면 정리될 예정이다. 정리. 그들만의 은어로 사례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최수정과 이정우는 절망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연습용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흘째 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성묘를 다녀오던 중년 부부와 데이트를 즐기던 대학생 연인이었습니다. 이제 지하실에는 총 6명의 피해자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있겠군. 중년 부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커플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가 첫 번째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형,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김철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한진수야, 우리 강령 세 번째가 뭔지 기억하지? 배신자는 처형한다. 그 순간 한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조직에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한진수는 조직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와 박민수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진수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끌려가 혹독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한진수는 다시는 조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별도의 장소에 숨어 지내며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금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고통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박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지배하는 쾌감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대학생 커플 중 여성인 김민영이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의 패턴을 관찰하고 지하실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태호가 실수로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김민영은 조용히 문을 열고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뛰어간 후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까? 저는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출소에서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착각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파출소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곳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당시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조직적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대응 매뉴얼도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다. 김 형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아지트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였어요.
중간에 고속도로를 지났던 것 같아요. 도착하기 전에 산길을 올라갔어요.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지하실이 있었어요. 김 형사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눈치채면 아지트를 옮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범죄자들 중 일부가 연락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지국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단서도 중요했습니다. 김민영이 탈출하면서 몰래 챙겨온 메모지에는 범죄자들의 특징과 대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추적도 이루어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해당 차량의 이동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지트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단독주택.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특공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습니다. 김철수, 박민수, 이영호는 아지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태호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한진수는 별도 장소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금 구조물, 각종 도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최수정, 이정훈, 중년 부부, 그리고 김민영의 남자친구까지 모두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은닉과 소각을 위한 설비도 발견되었습니다. 드럼통, 산성 용액, 소각용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획서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의 범행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타깃, 요구 금액,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김민영의 탈출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체포 직후에도 범죄자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철수는 사회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불평등한 사회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수는 불평등 때문이다. 부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피해자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서민, 아니 자신들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일관된 논리를 폈습니다. 부의 편중이 문제다. 사회의 부패가 원인이다. 우리는 희생자일 뿐이다. 김철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범죄자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회입니다. 박민수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명분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첫 피해자인 최수정은 가족 생계를 돕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직으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가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이정우는 야간업소 밴드마스터로 생계를 잇던 청년이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음악 레슨을 하고 밤에는 밴드 활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는 자수성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서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제조업체를 일구어냈습니다. 아내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생활고 속에서도 사업을 지키려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커플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남학생은 야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송, 주말 건설 현장 등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여학생인 김민영은 성적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데이트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말하는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까? 피고인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까?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회환경 논리를 폈습니다. 피고인들도 사회의 피해자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이들을 범죄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동일한 사회 환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범죄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계획성이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 체계적인 역할 분담, 정교한 범행 도구 준비 등이 모두 계획적 범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잔혹성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심했습니다. 반복성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연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핵심 피고인 다수는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철수와 박민수는 사형, 이영호는 무기징역, 정태호는 징역 20년, 한진수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명분은 약자를 해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사회 불만이 개인적 범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 불평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해친 것은 자신들보다도 더 약한 위치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모방 범죄의 우려였습니다. 사건 직후 몇몇 지역에서 유사한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사회 응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범죄 집단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부패 공무원 응징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에서는 재벌 타도 조직이라며 중소상인들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정적 보도가 범죄의 브랜드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이 범죄 조직의 강령이나 명분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마치 영웅적 행위인 양 포장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둘째는 초동 대응 시스템의 개선이었습니다. 관할과 절차를 이유로 신고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경찰청은 중대 범죄 즉시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납치, 살인 등 중대 범죄 신고 시에는 관할에 상관없이 즉시 대응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일일이 신고센터의 상담원 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대응 방법, 긴급 상황 판단 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셋째는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분노를 구조적 문제로 제기하는 것과 개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왜곡된 정의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개인적 불만을 사회적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의 문제점, 폭력으로는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탈출에 신고한 그 용감한 여성 김민영은 오랜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업 중에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교실을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한 학기를 휴학해야 했습니다. 연인 관계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겪은 끔찍한 기억 때문에 서로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딸을 위해 함께 상담 교육을 받으며 지원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생존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은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자가 생존했지만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 중심 관점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범죄자의 동기나 배경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 범죄 조직은 불평등을 향한 분노를 정의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겨냥한 것은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김철수는 부유층 응징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이 해친 사람들은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사회 정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진정한 사회의식이나 정의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개인적 욕망과 왜곡된 권력 욕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윤리적 빈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논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변명들 말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불평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 범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분을 앞세운 폭력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도 사회 정의나 불평등 타파를 내세우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약자를 겨냥한 범죄도 계속됩니다. 정작 강한 상대는 피하고 만만해 보이는 대상을 노리는 비겁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묵 속의 고통도 여전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더 빠른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일일이 신고센터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더 나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인 보호, 신상 비공개, 심리적 지원 등이 체계화되었습니다. 더 성숙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범죄 보도의 질이 향상되었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각심이라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살인, 납치, 성폭력 언급이 포함됩니다.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일부 지명과 상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범죄 미화가 아닌 기록과 경고를 위한 콘텐츠입니다.